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딱 예 하고 단답이 왔을 때 있잖아요. 아, 네네, 있죠. 혹은 뭐 상사 이메일 끝에 늘 있던 그 웃음 표시가 오늘따라 없을 때. 왜 우리의 하루는 이런 사소한 거에 통째로 저당 잡히는 걸까요? 한순간 기분이 좋았다가도 작은 신호 하나에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오늘 이 질문의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그 왜 이렇게까지라는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 현상이 단순히 우리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의 감정 반응 메커니즘하고 과거 경험의 아주 정교한 합작품이라고 설명을 해요. 아, 합작풀이요? 네, 현재 아주 작은 자극 하나가 마치 그 도화선처럼 뇌 깊숙이 저장된 과거의 감정 회로를 순식간에 그냥 점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그 엄청난 불안감은 사실 현재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제 뇌가 지금 눈앞에 예라는 글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겪었던 어떤 거절의 순간을 지금 다시 보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료에 따르면 우리 뇌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기회를 실제보다 좀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원시적인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뇌가 고장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요? 네, 수만 년 전에 수풀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를 아, 바람이겠지 하고 무시했던 우리 조상은 아마 포식자의 저녁 식새가 되었을 겁니다. 그랬겠네요. 반면에 뱀일지도 몰라 하고 과민하게 반응했던 조상은 살아남았겠죠.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놓쳐서 죽는 것보다 오해하고 사는 게 낫다는 원칙을 따르도록 설계됐어요. 뭐랄까 최소 위험 감지 시스템이 기본 설정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제 뇌는 여전히 아프리카 사바나의 그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무심한 표정 하나가 마치 너는 이 무리에서 배척될 거야 라는 어떤 생존의 위협 신호처럼 느껴지고 바로 그거죠. 반대로 작은 칭찬 한마디에는 마치 거대한 열매를 발견한 것처럼 엄청난 보상으로 느끼는 거고요. 아, 생존 아니면 도퇴. 뇌는 여전히 이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고 있는 셈이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뇌는 효율성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상황을 새롭게 분석하기보다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자동 반응, 즉 패턴을 선호합니다. 패턴이요? 네. 그래서 불안이라는 신호는 주위에 뭔가 잘못됐을 수 있어 대비해야 해 라고 외치는 뇌의 경고등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칭찬에 하루 종일 기분이 들뜨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밤새 이불을 차며 곱씹게 되는 거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적인 반응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 뇌가 원시시대의 유물이라는 건 인정해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원시적인 뇌를 가지고 있다면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은 더 사소한 일에 크게 흔들릴까요? 저랑 제 친구가 똑같이 모형이라는 답장을 받아도 저는 밤새 고민하는데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잠드는 건 왜일까요? 이건 그냥 성격 차이라고만 할 수 없는 문제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정이 개인의 경험이 개입하는 영역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감정의 민감도를 일종의 볼륨 조절 장치에 비유를 해요. 아, 볼륨 조절 장치? 네. 모든 사람에게 이 장치가 있는데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에 따라 어떤 사람은 볼륨이 한 2나 3에 맞춰져 있고 어떤 사람은 9나 10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볼륨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주된 경험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아마 마음 챙김이나 트라우마 같은 개념은 익숙하시겠지만 이 자료들은 그 요인들을 좀 더 구체적인 패턴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점이 독특해요. 그 볼륨을 키우는 경험들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어린 시절에 불안정했던 양육 환경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아이는 양육자를 통해 세상이 안전한 곳인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일관성 없는 반응이나 정서적 방치를 경험하면 아이의 뇌는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곳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깊은 신념이 새겨집니다. 이런 경험은 감정의 볼륨을 처음부터 한 7 정도로 맞춰놓는 것과 같아요. 아,
처음부터요? 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작은 표정 변화나 말투에 혹시 나를 거부하는 건가? 라면서 남들보다 훨씬 강력한 생존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까요? 성인이 돼서 겪는 경험 때문에 그 볼륨이 되시 커질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요인, 성인기에 반복적으로 겪었던 신뢰의 파괴, 즉 배신감입니다. 아, 배신감.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볼륨이 한 3 정도로 맞춰져 있던 사람이라도 믿었던 친구나 연인에게서 반복적으로 신뢰가 깨지는 경험을 하면 뇌는 새로운 패턴을 학습해요. 인간관계는 결국 상처로 이어진다는 그런 패턴이죠. 그 결과 새로운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의 필터로 해석하게 됩니다. 아까 그 오해라는 답장이 과거에 나를 떠나갔던 연인이 이별 직전에 보냈던 메시지와 똑같다면 뇌는 현재 상황을 그냥 무시하고 과거의 고통을 그대로 현재로 가져와 버립니다. 와,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왜곡하는 렌즈가 되는 셈이군요. 듣다 보니까 세 번째 요인도 좀 짐작이 갑니다.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단 한 번의 강력한 상처가 남기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마지막 요인은 특정 관계에서 겪은 깊은 상처가 마음 곳곳에 심어넣은 감정적 지뢰입니다. 감정적 지뢰요? 네, 이건 일반적인 불안과는 좀 달라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과거에 상처를 줬던 사람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말투, 행동, 심지어는 비슷한 상황에 놓이기만 해도 갑자기 지뢰가 빵 터지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 직장 상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현재의 상사가 약간만 비판적인 피드백을 줘도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극심한 수치심과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 감정의 볼륨을 순간적으로 최대로 키워버리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 조금 아찔하네요. 우리의 감정 반응이라는 게 결국 원시적인 뇌의 기본 설정 위에 과거 경험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더 씌워진 결과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는 과거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가 이 각본을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감정을 없애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 패턴을 이해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아, 연습하는 거요? 네, 감정은 자동이지만 반응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료에서는 이 연습을 위한 3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3가지가 각각 독립된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들어보죠. 첫 번째 단계는 자각하기, 즉 감정의 출처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감정이 확 올라오는 그 순간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100만큼의 서운함이 정말 지금 이 10짜리 사건 때문에 생긴 걸까? 아니면 이 감정의 90은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빌려온 것일까? 이렇게 현재의 자극과 과거의 기억을 의식적으로 분리해서 인식하려는 시도 자체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들리는데요. 솔직히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칠 땐 그게 10짜리인지 90짜리인지 구분할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모든 게 그냥 지금 여기에 현실처럼 느껴지니까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바로 이름 붙이기입니다. 이름 붙이기. 네. 우리는 종종 기분이 나쁘다 혹은 마음이 불편하다처럼 모호하게 감정을 뭉뚱그려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감정의 폭풍에 그저 휩쓸릴 뿐이죠. 대신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분 나쁨이 아니라 무시당했다는 느낌에서 오는 수치심 혹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처럼요. 자료에서 인용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는 행위만으로도 뇌의 논리적인 부분인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의 경고등인 편도체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마치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 괴물에게 너는 드라큘라구나 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막연한 공포가 줄어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군요. 오, 적절한 비유입니다. 정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통제력이 생긴다는 느낌이 들고요. 맞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감정에 압도당하는 상태에서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상태로 전환시켜 줍니다. 자, 이제 첫 단계에서 감정의 90%가 과거에서 왔음을 자각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 그 감정에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에게 따져먹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뛰고 손가락은 이미 지금 바빠 같은 수동 공격형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죠.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해요. 그 마지막 조각이자 가장 실용적인 단계가 바로 작은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네,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적으로 말하거나 행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아주 잠깐의 틈을 만드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바로 답장하지 않고 10분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고 규칙을 정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상대를 다그치고 싶을 때 심호흡을 딱 3번만 하는 것처럼요. 아주 작은 거네요. 네, 이 짧은 멈춤의 순간이 자동적인 감정 반응의 고리를 끊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자료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실천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 세 단계가 하나의 흐름이군요. 감정의 출처를 자각하고 그 실체에 이름을 붙여 객관화한 다음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반응을 선택할 시간을 버는 것. 성난 파도가 밀려올 때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잠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파도의 정체를 파악하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 단계가 서로를 강화해요. 거리두기에 성공하면 다음에는 자각하기가 더 쉬워지고, 자각을 잘하게 되면 더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죠.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영원히 머무르지 않거든요. 왔다가 결국 지나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감정이라는 비바람 속에서 부서지지 않고 잠시 비를 피하며 날이 개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자극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은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잡으려는 생존을 위한 우리 뇌의 지극히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라는 것.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유리 멘탈이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민감하다는 건 그만큼 생존 신호를 잘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네, 문제는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있죠. 그 신호가 울릴 때마다 무조건 불이 났다고 뛰쳐나갈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춰서 정말 불이 난 건지 토스터에서 연기가 나는 건지 확인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의 패턴을 이해하고 그곳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 놓은 자동 반응에 나를 맡기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지금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반응을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리는 대신 서핑을 하듯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잠시 물러나 기다리는 등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감정 반응이 과거로부터 학습된 패턴이라면 이번 한 주 동안 당신의 마음을 유독 반복적으로 흔드는 아주 작은 자극 하나를 정해서 그 자극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관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그 이영이라는 답장을 봤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상영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는 나에게 실망했어. 나는 결국 버려질 거야. 와 같은 비극적인 단편 영화 말이죠. 그 이야기를 바꾸려 하거나 믿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이 또 이 오래된 영화를 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주는 겁니다.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이야기의 관객이 될 수 있고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닐 수 있다는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지 모릅니다.